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임종원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 12월 시민들과 강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허위 저작 정보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세미나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센터에는 올해부터 청소년, 대학생,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기사 쓰기 과정에 포함된 허위 저작 정보 교육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 허위 조작 정보 실태와 대응 방안 세미나는 그러한 교육의 연장선상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세 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진행한 뒤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발표를 맡은 세 분의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미디어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황용석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교육 강사 신소영 선생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내일신문 정재철 기자님은 내일신문이 석간신문이라 기사 마감을 아침에 하는 관계로 잠시 후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곧 할 텐데요. 먼저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심재훈 센터장님이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센터장 심재훈입니다. 우리 센터가 개관한 지 이제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경기 미디어 축제를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웹이나 웹 세미나라고 그러죠. 이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바이러스보다 빨리 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이러스가 무섭다는 걸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정보 역시 바이러스만큼 무섭다. 이 잘못된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그야말로 이 허위 조작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우리 패널분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실 텐데요. 우리 황영석 교수님은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문도 쓰시고 또 강연도 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소영 우리 강사님께서는 남양주 진건고 학생 그리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학생 그리고 퇴직하신 사립학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교육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팩트체크 교육의 산 증인이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재철 미디어 오늘 기자도 내일신문 기자죠. 죄송합니다. 정재철 기자도 역시 이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패널들께서 발표자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황용석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할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발표 내용은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황용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제목이 시니어에게 디지털 역량은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뒤이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나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능력에 관해서는 다른 발표가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디지털 역량, 우리가 보통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디지털 컴피턴스가 되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에서 하위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검증의 능력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은 굉장히 다 개념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걸 엄브렐라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산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 주제가 이 시니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그 가족이 사회화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그 부모가 자식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형태로 우리가 인류가 발전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산업화 시대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부모와 자식의 디지털 역량이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성세대가 지식의 관점에서 뒤처지고 나고하는 그런 아주 그 지식 역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들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또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디지털 역량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높여서 이런 올바른 정보의 습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일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변한다는 그 자체다라는 이런 그 문구를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리토스가 이 BC 500년에 한 말인데요. 우리가 사실 변화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학생들을 만나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의지를 보면서 자극도 받습니다만 여전히 그 변화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저희가 전면적인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됨에 있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부한다기보다 변화를 수용하는 힘이 떨어지는 것은 이 연령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우선적으로는 단기 기억부터 상실이 되거든요. 이게 한 25세쯤 인간의 그 뇌가 피크를 이룬 다음에 35세 전후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어느 정도 서서히 줄어들다가 45세를 넘어서면 아주 빠른 속도로 뇌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우선적인 이제 순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줄어드는 능력이 단기 기억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단기 기억을 거쳐서 장기 기억 장치로 넘겨야 되는데 단기 기억 장치에서 대부분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저녁 되면은 무슨 드라마를 봤는지는 기억 안 나고 뭔가 재밌었다 정도만 기억나는.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부터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동사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학습의 순서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 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들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비용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환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그 전환 비용을 감내를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이것은 더 높은 효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많은 자신에 대한 그 투자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제목을 초고령 사회와 디지털 전환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왔고요. 해외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은 해외에서도 널리 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폭넓게 쓰이는 개념은 아니고요.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디지털 전환이 더 좀 적합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초디지털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상에서 고령 인구의 비중인데 고령 인구를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법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가 재정 부담이 좀 많아지면서 이것을 70세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 사회는 이제 이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이제 전 국민의 이제 거의 뭐 한 2025년이 되면 이제 20.3%가 고령 65세 인구로 넘어갈 거고 2060년이 되면 국민의 한 절반 정도에 근접하는 43.9%가 고령 인구로 이렇게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단위별로 보면 시군구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 그나마 좀 세종과 서울 같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좀 젊은 도시라고 한다면, 그러나 서울도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시가 가장 고령도와 인구 감소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저 지군구 지역, 특히 전남 지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고령 사회는 우리의 기대 수명이 높아져서 생기는 또 다른 그 이런 긍정적인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65세 지금 현재 그 계신 분들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22.8년 정도를 더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이제 기대 수명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개인의 이제 그 이런 의료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즉 그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 평균 이제 연령이 30대 뭐 30대 초반 40대를 거의 못 넘겼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하고 생산이나 경제에 참여 인구들이 아주 젊게 구성이 됐던 시대에서 인류가 이렇게 길게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길게 살게 되면서 우리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 50대 후반부터 우리가 뭔가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 노후가 길게는 40년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OECD 국가에서 이 노령 인구의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또는 경제적인 어떤 안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가 굉장히 큰 그 이제 과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이제 고령화가 높은 뭐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이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과 활용하고 연결돼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 빈곤율이 가장 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고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빈곤율은 아주 그 위험한 수준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나 취업률 역시도 지수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어떤 노인에 대한 그런 또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차별,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의 차별적 요소도 있고 삶의 만족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유럽에서 이제 유럽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제 고령 사회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복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유럽 사회가. 유럽이 이제 복지 국가로서 먼저 안착한 북유럽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이 수명이 길어질수록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생산활동 인구들이 부담해야 되는 재정활동이 커서 2002년도쯤에 유럽이 몇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디지털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막 선점하고 있는 미국에 뒤처져 있고, 그다음에 디바이스나 반도체 산업 등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들에게 뒤처져 있고, 그래서 유럽이 디지털 낙후 국가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그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이제 아날로그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가라는 지역에서 이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리가 장관 선언문을 해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뭐 인클루전, 뭐 이라는 거는 이제 전자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클루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통합으로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포용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디지털 포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제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을 쓰지 못하면 우리 사회 디지털이 이제 기본권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낙오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정부도 전자정부로 전환하면서 모든 사람이 디지털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정책의 아주 주안점이고, 그다음에 디지털을 쓸 줄 알아야지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고령 인구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인클루전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장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정보격차 지수 뽑을 때는 장노년층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55세 이상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층 이 연령대의 격차 지수가 조금씩 올라는 갑니다만 일반인과 비교해서는 일반인을 100으로 놨을 때 64.3%, 즉 일반인의 베개 능력의 64% 정도밖에 도달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디지털 활용이나 접근 역량의 지수가 낮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디지털을 쓴다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뭐 얼마 전에 제 제자가 뭐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밥을 먹고 스타벅스를 가는데 얘가 식당에서 스타벅스의 모바일 앱으로 먼저 선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타벅스 딱 도착하니까 이제 음료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게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자기가 주문을 하고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를 시간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타벅스 앱을 써서 선주문을 하는 뭐 제가 특정 상품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뭐 여러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선주문을 해서 자기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KTX 뭐를 모바일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전환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급격하게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활 공간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돼서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특히 이제 이 장노년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요즘 그 당근마켓 같은 이런 물품 교류형 그런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편익들을 얻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효율성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활동들이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사회적으로 이 참여 기회들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생산이나 공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컨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소비 중심적으로 이제 고령층들이 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격하게 또 일반인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온라인 활동이나 경제 활동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아주 간단한 것까지도 다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노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같이 연동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령층에서 주로 쓰는 그러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높아졌는데 주로 쓰는 건 뭐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나 카카오톡에 집중돼 있어요. 전화 앱, 유튜브, 카카오톡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 최근 들어서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유튜브 이용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령 사회로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 시청 시간이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TV 시청 시간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총 시청 시간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시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 이게 지금 재택 시간이라고 하는데 재택 시간이 늘어나서 이용 시간이 쭉 총량적으로 증가를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텔레비전을 상당 부분 또 유튜브가 틈새 시간을 메꾸면서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60대 굉장히 증가, 이 77%까지 커버리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분석을 할 때 이용 다양성이라는 지수를 뽑아내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대별로 이렇게 나눴을 때 55세에서 69세 사이를 보통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고 그걸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 이렇게 그 안에서 또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써요. 이렇게 한 달에 17.8시간 정도를 이제 이렇게 쓰시면서 유튜브가 82.1% 총량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 유튜브 안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어떤 편향이라든가 집단 극화라고 하는 그 저희 이제 뭐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양쪽 끝단으로 움직이는 걸 집단 극화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olitical po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선호가 강화되면서 더 자극적인 의견으로 몰리는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시계열적인 분석을 보면 아주 심각한 극단의 사회, 양극화된 사회로 나타나고 있고, 유럽도 분극화되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 쌍봉 분포라고 하죠. 끝단에 두 봉우리가 높은 쌍봉 분포에 그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쌍봉 분포 구조 안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들만 서로 유통시키고 공유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확증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적 노출 심리와 확증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에코 챔버라고 해서, 에코 챔버가 공명실 효과죠. 우리 에코 나오는, 그죠? 메아리 나오는 그 공명실 효과와 같은 목소리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선에서 지난번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어떤 폴리티컬 캠페인 전략을 썼냐면, 자기 지지자 그룹한테는 약간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하고, 민주당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합리적 소구를 하는 그런 정보들을 주는 형태로 해서 그 정보를 수용을 하면, 이제 가짜 뉴스는 지지하는 사람은 그 정보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심리적인 보강 장치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산되는 이런 기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취약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채널이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다양성들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폐쇄된 네트워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폐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완전한 그 지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지인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이제 반딩이라고 하는데, 강한 네트워크예요. 스트롱 타이드. 그러니까 내 친구, 내 가족, 그다음에 나와 엄청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아주 빠르게 유통이 되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심리적인 설득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널 단위로 분석을 하고 이걸 네트워크 분석을 저희가 해보면 상당히 흥미있는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오늘 뭐 제가 그까지 설명드릴 것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고 저희가 전반적인 디지털 역량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의 이용이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나고 있고, 50대 이상 우리 국민이 유튜브에 쏟아붓고 있는 시간이 122억 분이에요. 굉장하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삶이 그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진입을 했고, 그런 환경에서 결국 중노년층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 결정된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얼마나 의미 있게 쓰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잘 써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기, 즉 1차 산업, 2차 산업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였다면 3차 산업이 되면 부분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컴퓨터가 보완해 주는 시대거든요. 근데 4차 산업 시대는 뭐냐면 이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리적 공간 자체가 디지털과 결합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그 지식 노동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일자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초연결 사회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적인 사회, 그다음에 자동화된 의사결정 사회, 요 세 가지를 보통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형성들을 잃어버려요. 전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화 조사하게 되면 컴퓨터 쓰면 정보화 능력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이 디지털 전환 시기에서 디지털 기술은 보이지 않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곳곳에 침습돼 가지고 모든 것에 디지털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냉장고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이 구현되고,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역량 지수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역량 지수를 전 국민들에게 역량 지수를 조사를 하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관련되는 교육을 추천받을 수 있게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 교육을 포함해서 그런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는데, 이 정부의 디지털 역량 지수를 제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해 온 이 영양지수 모형은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이제 이번 달이 저희가 이제 최종 개발 모형이 완성이 되거든요. 통계적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디지털 영양 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 저널이나 국내 저널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제일 밑단에 뭐냐면 기기에 대한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정보라든가 뭐 OS에 대한 거 이런 접근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네트워킹하고 정보를 자기 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역량에서는 협상이나 토론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 그다음에 이제 3층에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관점들이 네트워크에서는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에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나만 보는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견을 수용하는 능력, 관용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이후에 이제 정치 사회적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서 보고 있는 이 그 그래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이퀄 디지털 역량으로 해석하셔도 되는데요. 접근이나 이용이나 이해나 창조와 관련되는 다양한 하위 개념들이 만들어져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것은 제가 그 정보격차 지수 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격차 지수 점수를 가지고 연령대별로 보면 이 40대 초반부터 서서히 이 그 스킬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해외 학술대에서 발표했던 건데요. 우리나라 정보격차 지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나온 점수를 다시 흔히 말하는 경기순환지수 모형이라고 하는 CSS 모델, 경제학적인 이론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극격이 줄어드는가를 이 통계적 모형으로 다시 수정을 해봤더니 7세에서 35세까지가 피크고 36에서 55로 떨어졌다가 우리나라는 55세부터 디지털 스킬이 급격히 떨어지는 감소되는 시기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통계 같은 건 좀 복잡해서 제가 그 짧게 설명드리면 이걸 이제 잠재 집단 분석이라는 걸 그 고령층들을 4계층으로 구분을 해봤더니 이 4개의 계층에서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쓰고 PC도 잘 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요소에서 그 라이프 세티스팩션이라고 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는 것을 발견을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요소는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것들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과의 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그 고령층에게 디지털 스킬들을 길러야 되는 필요성들이 나오면서 이런 이론적 논의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의 그 유럽 이제 집행위원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사업을 우리가 필라라고 하거든요. 기둥처럼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E-Sensors and the Silver Economy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디지털 스킬을 높여가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이고 동시에 사회 참여나 경제활동 참여를 해서 일종의 어떤 고령층들의 자급적인 자기 충족과 경제활동을 국가가 후원한다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디지털 역량을 배우는 학습하는데 주저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것을 수용하려면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편견이 있어요. 뭐 이거는 게임을 하면 다 나쁜 것처럼 보고 스마트폰 하면 뭔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 있는 사용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자기가 그 태도를 갖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보다는 생산이나 공유나 창조와 같은 이런 건설적인 활용 방안들을 찾는 게 좋은데 고령층이 될수록 유튜브 시청과 같이 단순 소비에 좀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관계의 확장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사회 자본이라고 합니다.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소셜 캐피탈의 크기가 클수록 삶의 질과 자기 개발 가능성들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이런
금융자본 말고 사회자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통해서 얻을 거냐? 이런 디지털 기술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다양한 참여 활동, 그다음에 이제 대화의 보공 같은 것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팩트 체크 같은 것들은 이 저널리스트도 굉장히 정상적인 우리가 원칙적인 팩트 체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프로포지션이나 명제도 뽑아내야 되고 반증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팩트체크나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보원을 다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허위 조작 정보에 취약한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개의 커뮤니티의 정보가 의존돼서 그 편향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원을 갖고서 관점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황용석 교수님께서 시니어에게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발표자인 신소영 선생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선생님은 허위 조작 정보 교육의 결과와 특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신소영입니다. 팩트체크 수업의 요모조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팩트체크를 주제로 수업을 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의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시니어입니다. 이 수업들은 팩트체크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보고서 한 편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보고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모둠별로 토의를 하면서 보고서를 완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완성한 보고서는 공모전에 출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팩트 체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팩트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팩트 체크 주제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명제가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가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대립이 되는 가설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이 조건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모든 수업 대상들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워한 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팩트체크 주제와 탐사보도 주제를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제 선정 단계가 처음에는 한 반 정도의 비중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수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요. 주제를 선정할 때 제시한 요건은 이것이었습니다. 공개가 되었을 때 그 가치와 파급력과 효과의 크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검증이 가능한 대상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부분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하고요. 정치인이나 사회 유력 인사의 발언이라든지 생활정보, 도시괴담,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거,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글이라든지 또는 SNS로 확산이 되고 있는 글들 중에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의심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고요. 정치나 건강이나 안전 분야의 주제를 추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뽑아왔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한번 사용한 마스크 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가? 품질이 낮은 마스크를 여러 겹 써도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 나와 있고요. 이때가 총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또 4.15 총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4.15 총선에 대한 이야기는 새 무덤 정도가 뽑아왔었고요. 그 외에도 미세먼지 이야기라든지 뭐 코로나 팬데믹 2차가 올 것인가?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3분의 1이 뭐 전과자인가? 또 부정선거인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그런 이슈라든지 정부의 대북 지원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주제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제일 먼저 이 주제들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집회 이후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것 또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고등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팩트 체크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도 주제를 선정해 오자라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주제들을 한번 더 찾아볼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또 팩트체크의 주제가 되지 못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수업이 진행이 될 때마다 피드백은 오가면서 새롭게 주제를 정리를 했는데 조금 달라졌나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두 주제, 남양주 지역의 20대 국회의원들이 각 분야의 대표 공약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매일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지 이 두 주제는 끝까지 완성을 해서 공모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주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팩트체크 보고서라고 해서 이 양식에다가 정리를 하게 했습니다. 주제가 나와 있고요. 주제 선정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명시하게 했고요.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검증해야 할지 구체적인 요소를 한번 적어보게 하고 그리고 이 요소들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할 것인지 검증 방법까지 한번 정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사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 작성 개요표를 작성을 하게 하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모둠별로 진척도가 좀 다르겠죠.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모둠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지 못한 모둠도 있을 텐데 이 정도쯤 되고 나면 중간 점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그 기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둠끼리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쓰고 있는 보고서는 잠깐 멈춤을 하고 짝이 된 모둠의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질문거리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양식에다가 한번 질문거리를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요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한 질문, 그리고 검증 방법에 대한 질문, 검증 내용에 대한 거, 근거 자료에 대한 질문을 다른 모둠의 것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질문거리를 만들어 오게 했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을 중간 점검의 단계로 넣었습니다. 좀 전에 기사 체크 목록을 참조하여 질문거리를 만들라라고 했는데 그 기사 체크 목록은 이것이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목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근거 자료, 주제의 시의성이 어땠는지 중요도가 어땠는지 이런 등등의 것을 참조를 해서 다른 모둠의 것을 보면서 질문을 작성하게 했는데요. 그 질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 해마다 늘고 있는가 모둠에 대한 건데요. 맨 위에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은 음식물 쓰레기 외에도 교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왜 이 문제점을 주제로 선정을 했느냐 궁금한 것을 묻고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수치에 대한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아직 그 출처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처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검증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근거 자료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수업 시간 중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지 좀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모둠의 것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완성을 한 보고서입니다. 지금 맨 첫 번째 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입니다. 근거 자료를 밑에다가 제시를 하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까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판정 결과 보이시죠? 대체로 사실이다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모둠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각 분야의 대표 공약을 이행하였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에서 각 분야라는 것은 보시면은 교통과 복지와 문화 면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하나씩 대표 공약을 선정을 했고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은 20대 국회의원들이었고요. 이 모둠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았는데 맨 위에 있는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은 많은 공약 중에 왜 그 세 가지 공약만 뽑았는지,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만약에 이행되었다고 판정이 내려진다면 다른 공약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약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네, 이런 질문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질문거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 왔고요. 이런 그 아이들의 수업 후기에서도 이 과정이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완성을 한 거 맨 앞부분인데요. 지금 주제 선정 이유가 맨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공약이 이행이었기 때문에 이행을 했다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추진을 하고 있을 때 그 추진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용어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근거 자료를 아래다 첨부를 하면서 지금 맨 마지막 부분, 네, 지금 결론 부분에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학생들은 맨 끝에다가 근거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외 시간에 따로 모여서 모둠끼리 모여서 토의를 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고등부 대상의 수업이 있다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례들을 좀 예를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학생의 경우로 넘어갈게요. 이때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굉장히 소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도 메일을 통해서 오고 가고 했는데요.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 주제 선정할 때 요건을 똑같이 제시를 했고요. 학생들이 뽑아온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제가 잠깐 좀 뒤를 돌게요. 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홍수 피해를 줄였는가 있고요. 지금 줄였다와 줄이지 않았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리고 그 당시 한창 그 공공의대 관련된 이슈가 한창이었을 때라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 정부와 의사들의 그 의사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논란거리도 가지고 왔었고요. 네, 그 다음은 중국 앱 틱톡의 정보 유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 차이에 대한 팩트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국판 그린 뉴딜 정말 그린일까? 이것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였고요. 그 다음 블라인드 채용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이고요. 네, 그 다음은 포털 메인 뉴스 편집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AI 알고리즘 방식으로 뉴스가 추천이 되는데 이 AI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지역 화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추미애 장관 아들 그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이 정말 특혜인지,
네, 그리고 재택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관한 팩트 체크였고요. 그다음 최근 잦은 태풍과 이상 기후는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당시 공공의대 관련으로 굉장히 그 의사수 부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대상을 막론하고 굉장히 핫한 이슈였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아까 고등학생들이 뽑아왔던 그 주제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거의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제를 선정하자라고 하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그것들을 아마 가장 쉽게 여기면서 보지 않았을까 싶고 공개가 되었을 때의 어떤 가치라든지 파급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핫한 이슈가 굉장히 좋은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둠도 마찬가지 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이 이제 오고 갔고요. 두 모둠의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펙트 팀이라고 해서요. 그린 뉴딜의 그린은 의미 있는 그린인가가 주제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디에서 이제 출처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팩트 체크를 위해서 검증해야 할 구체적 요소 보시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지 또 탈탄소 사회 관련 목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증해야 할 요소 정리하고 검증 방법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개요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점검 단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두 번째 모둠도 보겠습니다. 민민제재팀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낮은 편인가인데요. 이 모둠은 이번에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는 도중에 임차인의 권리가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낮은 편인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보시면은 팩트체크를 위해서 검증해야 할 요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임대료 통제 제도에 대해서 주요국 5개 나라와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보겠다라고 했고 검증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작성을 위한 개요표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중간 점검의 단계로 주제 선정 이유라든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네, 방법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한 질문, 근거 자료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질문 1, 질문 2라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통제 제도를 5개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 사례를 다 정리를 해서 질문 1과 질문 2에다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내가 이 주제를 팩트 체크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알게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망이나 제언 같은 것을 끝부분에다가 쓰게 되는데요. 네, 결론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학생들은 영상까지 제작을 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있는데요. 뒤로는. 영상은 별도로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영상 없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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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들은 소통이 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수업 후기에서도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거 제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주변에서 팩트체크 주제를 찾는 것이 좋다는 말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수업 후기 한번 수업 소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잠시만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에서 한국의 임차인 보호에서는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실제로 한국의 임차인 권리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한참 부족할까요? 한국은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전월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는데 한 번 행사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때 전월세는 종전계약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요국들의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영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에 비해 비교적 권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모두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떨까요? 현재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인 단기 보장 임대차는 계약 후 6개월 동안 임차인을 퇴거로부터 보호합니다. 또 임대인이 2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임대료 통제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어느 수준일까요? 주요국 5개 모두 규제가 다르고 실제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임차인의 권리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해 작년부터 5년간 베를린의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시키고 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프랑스는 주택을 분리해 기준월세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이 기준월세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정임대료를 계산하지만 이를 임대료 규제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즉 영국은 시장 원리에 임대료 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재판으로 송부됩니다. 뉴욕은 임대료 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연간 7.5%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나 2년마다 산정되는 최대 기본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료 통제 대상이 아닌 주택은 임대료 안정화 제도에 의해 각 지역의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정한 인상률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임차인의 권리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고 규제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의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양 선진국과 무작정 비교하기보단 더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근거들로 정책들을 보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학생들이 만든 그 주제와 연관된 영상이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소통이 좀 자유롭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고요. 학생들 또한 지금 나와 있는 그 수업 소감처럼 주변에서 팩트체크 주제를 찾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이 인상 깊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다른 수업 소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주제를 찾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시니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줌에 있는 소그룹 기능을 활용을 해서 모든 별 토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모이신 집단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에 특히나 온라인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모든 별로 줌의 소그룹으로 토의를 하시게 하고 제가 호스트가 되어서 참여하고 이제 나오고 이렇게 돌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수업 목차를 보시면 이제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마찬가지 주제 선정 요건을 제시를 하고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네, 주제에 뽑아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고3들이 입시에서 재수생에 비해 불리하다. 그리고 커피가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 진료는 가능할까? 빚을 내서 집 사는 이유는 집값 기대 상승 때문이라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스키장 존폐 찬반 대립 이유라고 돼 있는데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시니어 분들은 연륜도 있으셨고요.
경험치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도 좀 있으셨어요. 내가 꼭 이 주제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주제가 선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 주제가 선정이 되고 나서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빨리 합심을 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실게요. 이제 확정이 된 주제인데요. 비타민C 요법, 항암 효과가 있나 없나에 대한 거. 이거는 그 가족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 의사수 부족에 대한 거, 그리고 전국의 16곳이 복권 명당이라고 한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일까? 네, 이 주제는 팩트체크 주제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 보도에서 사실만을 좀 보도해야 하는데 전화를 해보니 그리고 직접 가셔서 확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대가 생기면은 국가가 의사의 전공을 정해준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네, 공공의대 관련 이슈였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요. 안산 집값 하락폭은 갈수록 커졌나?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맨 윗줄에 보시면은 기자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한 줄 한 줄 진실만 적어야 한다라고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한창 상승하는 그때 안산의 집값은 하락을 하고 있다.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한 줄이 있었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안산에 있는 아파트 값들을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의 원인인가? 이 주제는 이것이 이제 주제로 거론이 될 그 무렵에 실제로 뉴스톱에 이 내용이 팩트체크 되어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더니 이 내용이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요 모둠과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둠은 완성을 한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새 대상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던 사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제 선정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니어 분께서 첫 시간부터 주제를 선정하라고 하니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된 후에 팩트체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나서 주제를 선정하게 하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그 사례를 들어 보여주는 것은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또 그들이 생활하기에 여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들 눈높이에 맞는 그 주제의 사례를 좀 찾아서 제시를 좀 하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팩트체크 주제와 탐사보도 주제를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아까 그 팩트체크 보고서 양식처럼 그 주제를 한번 모둠 내에서 토의를 통해서 이것이 팩트체크 주제로 적당하구나. 이거는 탐사보도인가 봐라는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라고 할까요? 그런 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모둠별 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적은 것은 아까 시니어 분들은 모둠별 토의 시간을 일정 시간을 드렸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그네들끼리 모일 수 있고 아무래도 고등학생들보다는 더 시간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모이셨거나 아니면은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이런 토의 시간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팩트체크는 그 자체의 주제 선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제 선정해보는 이 하나의 활동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여러 뉴스들을 접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팩트체크 기사 한 편을 써보는 이런 활동은 요즘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하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런 기사 한 편을 써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는 리터러시의 한 분야 수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셨던 신소영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허위 조작 정보 교육을 맡으셨는데요.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분까지 순서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6분인데 5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11분부터 세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내일신문 정재철 기자님께서 순서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13분인데요. 1분 뒤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제 시작해도 됩니까? 과장님 시작해도 네. 허위 조작 정보와 팩트 체크라는 주제로 내일신문 정재철 기자님께서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일신문 정재철 기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두 분처럼 전문적으로 뭐 강의를 한다거나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현직 언론인으로서 언론 입장에서 허위 조작 정보와 팩트 체크에 대한 경험 그리고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허위 조작 정보 어떤 실태 그리고 팩트 체크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예. 흔히 많이 이제 인용되는 사진인데요. 영국 윌리엄 왕세의 손이 대중들 앞에서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보면은 셋째를 낳아서 지금 그 병원으로 아내에게 달려가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노출됐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마치 그전 사진을 보면은 욕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은 지난해 남아공에서 열린 팩트체크 서밋에서 소개된 사례입니다. 유럽에서 흑인 이민자들이 가게를 약탈을 해서 뭐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된 사례들인데요. 그 사례를 보면은 마치 이렇게 흑인들이 진짜로 이렇게 뭐 가게를 약탈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Fake news. Everyone's talking about it. Fake news. Fake news. Fake news. Fake news? It's all fake news. But what exactly is fake news? Because it doesn't just mean news coverage that a political leader doesn't like. Fake news is simply information that is presented as being true, but is not. It's information that is factually incorrect. We're going to show you some examples of fake news and teach you some tools and some techniques that will help you stay smart and avoid getting fooled. 지금 이제 사례가 A lot 소개되고 of fake 있습니다. news consists of images that have been taken out of context. It's the caption that's fake, not the photo or the video itself. Recently arrived migrants attack, destroy, and rob shops in Spain. This video has been circulating in Spain and in France too. The caption reads, "Recently arrived migrants attack, destroy, and rob shops in Spain." So how can you check whether it's true? You need to do some detective work. First off, look at who posted the item. In this case, an account apparently dedicated to spreading negative information about migrants. So be careful, they have an agenda. Next, look at the video for clues. Here you can see a date, November 19th, 2015. Not recent. So you take the date, you put it into Google along with the keyword looting, and you see what you get. Students loot Chouanet University cafe. So this didn't happen in Europe at all. It was in South Africa. Students who looted a cafe during demonstrations over an increase in tuition fees. 예, 그만. So when you see a video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 유럽에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마치 이민자들이 가게를 약탈하는 사례로 소개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남아공에서 오래전에 대학에서 대학 문제 때문에 학내 분규가 있을 때 학생들이 학내에 있던 매점을 이렇게 뭐 강탈했다거나 매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항의했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마치 유럽 이민자들이 유럽에 온 흑인 이민자들이 약탈을 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됐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흥분하고 분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올린 사람은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던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볼까요? 언론에서 어떻게 또 사건을 조명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언론하게 보면 이렇게 TV에 비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진 사실이 정반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론이 어떻게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서 사례였는데 보면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폭행 시비 휘말린 김형동 의원, 민주당 안동 시민의 사죄. 이렇게 보면은 마치 김영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안동 시민들의 사죄를 했다 이렇게 읽히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폭행 시비에 휘말린 김영동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안동 시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거지 민주당이 사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읽힐 수 있는 이 내용인데 뉴스의 버젓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봤을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요. 팩트하고 페이크가 이렇게 경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그 다음요. 세계가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그래서 가짜 뉴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렇게 가짜 뉴스가 기세를 많이 떨치고 있다 보니까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는 가짜 뉴스 속아가지고 실제로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에 좋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800명이 된다는 이런 그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그냥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미국 같은 데는 가짜 뉴스가 워낙 이렇게 많이 판치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셔츠도 만들고 맥주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른바 가짜 뉴스 굿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매할 정도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꼽아볼 건데요. 가짜 뉴스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유학생들한테 도시락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락을 보냈다 이런 그 글과 함께 인터넷에 많이 퍼진 건데요.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우한 쪽에 있다가 귀국한 그 우리 교민들한테 그리고 격리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마 도시락을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게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 입국을 막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막 논쟁이 많이 심할 때 중국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좋은 도시락을 대통령이 보냈다 이러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격려하는 사진은 워낙에 어처구니 없는 거라 크게 저거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다음요. 이거는 제가 그 시청자들 청중들한테 퀴즈 내려고 했던 건데 가짜 뉴스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에 눈 감으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없다. 진실은 팩트에 있다. 팩트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이렇게 멋진 글귀가 있어가지고 어딜까요?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딜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그래서 조선일보가 팩트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실은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송월에 관련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13년인가요? 오래전 얘기인데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이 음란물을 찍어서 사형을 당했다, 처형을 당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도 그게 아주 소개가 크게 됐었고요. 그런데 현송월은 2018년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남한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방문객들이 평양에 갔을 때는 같이 공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은 이게 좀 사실관계가 달라는 거에 대한 이게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근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닙니다. 우리 언론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당시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던 정세현 전 장관 방북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한창 남북 관계가 막 이렇게 해빙 무드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화해 무드가 되면서 정세현 전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으면 굉장히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1월이니까 뭔가 좀 잘 안 되기 시작한 이런 시점이기도 해서 정세현 전 장관이 방북을 했다는 뉴스가 굉장히 이렇게 핫한 이슈가 될 뻔했는데요. 이게 그 베이징인가 중국발인 특파원이 보내줬던 기사입니다. 그 연합에서 보내줬던 기사인데 한 1시간인가 2시간 있다 바로 오보로 판명이 났어요. 왜냐하면 정세현 전 장관은 언론에 굉장히 프렌들리한 분인데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니까 감기가 걸려서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언론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예전에 어떤 논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럴 때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이러면 논쟁이 끝이 났었습니다. 뭐 이게 신문에서 봤다는데 아니면 TV 뉴스에서 봤다는데 그래서 논쟁이 끝이 나는데 요즘은 TV에서 봤다고 해도 아니면 뉴스에서 봤다고 해도 논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의 신뢰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우리 대선에서도 가짜뉴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정당들이 가짜뉴스를 가지고서 서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엄호하고 변호하는 어떤 논리로 가짜뉴스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앞에 우리 교수님하고 강사분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다 아실 건데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짜뉴스 정의가 완벽하게 정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생각은 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허위 사실을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기사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고의적 동기를 갖고 독자들을 기만하려고 날조한 가공의 기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허위 정보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대중을 기만하여 공익을 해치려고 생산 유포된 정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조작성, 그리고 형식성, 의도성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 가짜뉴스의 어떤 요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사실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를 굉장히 좀 꺼려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뉴스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가짜뉴스를 얘기를 함으로써 진짜와 가짜를 가리게 되는 뉴스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짜뉴스라는 표현 자체를 가급적 안 쓰려고 하고 허위 조작 정보라든지 아니면 허위 정보 이렇게 이제 쓰는 걸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계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언론의 오보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 자체도 다 가짜뉴스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9년에 조사한 자료였었는데요.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완전히 조작된 이런 콘텐츠나 아니면 찌라시, 속칭 찌라시 이런 것들만 가짜뉴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낚시성 기사라든지 아니면 오보 이런 것들도 다 가짜뉴스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요. 그리고 가장 유해한 콘텐츠 역시 오보를 먼저 꼽았고요. 그리고 조작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짜뉴스를 뭐 이렇게 언론의 오보나 이런 것들은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다 가짜뉴스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가짜뉴스를 보고 있고 진실과 다른 여러 가지 형식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다 가짜뉴스를 보고 있어서 사실은 언론이 조금 더 자성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제대 김창룡 교수 같은 경우 가짜뉴스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다음에 증오나 혐오를 담고 있고 일방적이고 잘못된 연결을 하고 있고 킬링 이펙트, 치명적인 어떤 치명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확산 공식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소문이었다가 소문이 활자로 되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 유통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SNS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마치 가짜 뉴스가 진짜인 양 미디어에도 보도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요. 2018년에 뉴욕타임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7가지 수법을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 수법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어떤 가짜뉴스에 잘 속는가 이걸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체성, 인종, 질병 등 민감한 소재를 선정한다. 그리고 충격적 거짓말을 날조하는 편이 성공 확률이 크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게 가짜 뉴스를 전파해줄 유용한 바보를 이용해야 된다. 가짜 뉴스를 사실이 아닌 관계 가짜 뉴스들을 마구 이렇게 전파하고 이것을 마치 중요한 정보인 양 전달하는 사람들을 유용한 바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누군가 퍼뜨려주길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유용한 바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의 독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극적 제목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화려한 색깔이나 어떤 모양으로 유혹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공개되고 확실한 근거를 요구하는 토양에서는 가짜 뉴스가 활개를 못 치는 것도 이렇게 독보적과 비슷한 것 같고, 번식력이 강하고 빠르게 퍼지는 거, 또 인체에 치명적이고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 게 가짜 뉴스일까요? 그리고 진짜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짜 뉴스가 사회의 독보적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독감 백신 관련해서 공포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컸었는데 지난 10월 달이었죠. 이때 독감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공포들이 굉장히 크게 막 퍼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후 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바꾼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독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던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여러 명 중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게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한 언론의 보도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일부 뭐 독감 백신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인과관계가 아닌 선후관계를 가지고서 마치 인과관계에 있는 양 이렇게 설명했던 언론의 태도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 공포가 나왔던 게 그게 10월 중순이었는데 뭐 고등학생이 사망을 했던 문제 때문에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고등학생 사망 원인도 전혀 다른 걸로 결론이 났었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독감 백신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맞아도 되겠구나 안심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겁니다.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결국 가짜 뉴스 잘못된 이렇게 보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어떤 그 공포감을 주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판별법 이건 이렇게 외국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 기관들이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포인터 재단에서 소개하는 건요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웹 주소를 확인하고 사이트 이름을 검색하고 시각적 단서를 찾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광고를 조심하고 기존 뉴스 형식과 다른 경우를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사이트가 잘 모르는 경우일 경우 소개 페이지를 확인하고 이미지를 검색하고 뉴스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극적 감정적 제목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org라고 팩트체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 보면 혹시 당신의 선입견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되물어보라 이런 건데 뉴스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혹시 자기가 갖고 있던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 기관들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관련돼서요.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SNU 팩트체크 센터에서도 홈페이지에 띄워놨는데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허위정보 판별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요즘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가짜뉴스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고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가짜뉴스가 단순히 지면이나 그런 그 방송 기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영상이나 음성도 조작하는 겁니다. 혹시 영상 한번 들어보실까요? If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video can be even more valuable. While in the past, citizens couldn't be sure a politician was telling the truth, Well, I'm not a crook. they could trust the words captured on camera that were said to begin with.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But seeing isn't always believing anymore. Glenn didn't just say that, I did. False and misleading videos are circulated online, spread by politicians, advocacy groups, and others, and they're often viewed millions of times. As a technology to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은 미국의 유명한 팩트 체크입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체크라고 글렌 캐슬러라는 기자인데요. 팩트 체크이자 기자인데요.
기자가 직접 가짜 영상을 만들어 본 건데 딥페이크라고 사람 이미지에다가 그 인공지능 기술을 입혀서 사람을 이렇게 영상이나 음성도 조작하는 건데요. 방금 그 옆에 여성이 바로 같은 팀에 있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이 글렌 캐슬러라는 기자가 자기 이미지에다가 여성으로 목소리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지금은 약간 조작해 보이고 조악해 보이는 거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기술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연할 거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 딥페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지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바로 결론을 내지 마라. 영상을 마치 영상에 나온 거는 진짜이라고 다 믿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영상의 출처를 살펴봐라. 그리고 다른 곳에도 있는지를 검색하라. 그리고 입 모양을 면밀하게 봐라. 천천히 돌려봐라. 이렇게 설명인데, 좀 전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입 모양이 좀 이렇게 어색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다른 그 여성의 그 이미지와 그 글렌 캐슬러 기자의 이미지를 합성을 했기 때문에 입 모양이 좀 어색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찬찬히 들여다 보면은 가짜 뉴스 조작된 영상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드래프트라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내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진이나 영상 등 시각적 검증에 대해서는 원칙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출처, 그래서 당신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원출처, 누가 콘텐츠의 원본을 포착했는가, 그리고 날짜, 언제 이렇게 작성된 것인가, 만들어진 것인가, 위치,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진 콘텐츠인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동기, 왜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 극복을 위해서 이거는 뭐랄까 제도적이거나 법적인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짜뉴스 극복을 위한 5가지 용기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편견을 깰 용기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고집하다 보면 가짜뉴스에 속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가짜뉴스에서 너무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러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가 너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리를 끊을 용기다. 나한테 뭔가 어떤 정보가 왔을 때 나부터라도 끊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공유하거나 함부로 공유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 스스로가 고리를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기자이기도 하고 언론인이니까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취재가 덜 되고 내용이 부족한 기사는 싣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속보나 아니면 뭐 단독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막 기사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팩트 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다 아시겠지만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론 주도층 인사에 검증 가능하고 의미 있는 발언이나 주장을 심층 분석해 진위를 가림으로써 언론 수행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 팩트체크,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체크를 사금채취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워낙 정보가 많고 그중에 허위 정보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좀 좋은 정보 그리고 귀한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이 사금채취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다음요. 팩트체크 용어는 1920년대 미국에서 뉴요커 이런 그 시사 잡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잡지사에서 그 기사를 내기 전에 그 기사의 어떤 정확성 같은 거를 사전에 검증하는 어떤 직원을 뽑았는데, 주로 여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여직원들을 모집을 하면서 팩트 체크를 공모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팩트 체크라는 용어의 어떤 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같이 요즘에 많이 진행되는 팩트 체크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뭐 이렇게 너무 허위 주장 그리고 서로 폭로하고 공격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그걸 언론들이 막 받아쓰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고 그냥 막 받아쓴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팩트 체크가 좀 시작이 된 겁니다. 다음요. 그래서 1988년에 이렇게 ABC에서 이런 팩트라는 코너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요. CNN에서는 1992년에 이런 코너를 2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에드워치하고 그다음 팩트 체크라는 코너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CBS에서도 1992년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요.
그래서 팩트 체크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 급속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요, 47페이지요. 여기 보면 팩트 체크 기관들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서요, 굉장히 그 당시 한 50개 정도, 40-50개 정도였었는데 200개가 넘었었고, 가장 최근에 조사된 거로 보면은 이게 10월 달에 지난달 조사된 건데 84개국에 304개 기관이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요. 대륙별로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대륙에서 그 팩트 체크가 지금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중심이었지만, 미국과 유럽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원래 진행이 됐던 미국 대선에서도 팩트체크 문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됐었고, 왜냐하면 가짜뉴스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팩트체크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인식이 됐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원래 미국 대선에서는 새로운 팩트체크 활동들이 보여졌었는데요. 왓츠앱이라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가지고 팩트체크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의 공유한 작업을 했었습니다. 12개의 팩트체크 팀이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작업하는 팀이 10개, 그리고 스페인어로 작업하는 팀이 2개 해가지고 12개 팀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팩트체크 어플도 만들어서 했었는데 팩트스트림이라고 팩트체크 어플도 만들어가지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팩트체크가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성장했던 이유는 팩트체크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언론들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연대하거나 이러지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단독하고 특종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데요. 팩트체크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보다는 굉장히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해서 팩트체크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한 것 같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코로나19 이 과정에서도 팩트체커들이 굉장히 연대와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난 1월, 2월부터 해가지고 팩트체크하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 같이 코로나를 같이 검증해보자,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까지 한 8,000건 가까운 그 검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건 가까운 검증을 했었고요. 전 세계에서 거의 100여 개 관련된 팩트체크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8,000건 가까운 것들을 검증을 했고, 그것을 다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다음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건 재밌는 그냥 영상이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많았었는데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웃긴 영상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그 코로나가 끝났을 즈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이러면서 용이 승천했다, 상스러운 기운이 막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이 동남아 쪽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금방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그냥 그 비디오 조작하고 비디오 영상을 편집하고 이러는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만든 이렇게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남아 쪽에는 마치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팩트 체크가 코로나가 사라졌다 이러면서 이런 영상이 막 돌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요. 우리나라에서도 팩트 체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요. 2009년에 그 용어 자체는 2009년에 중앙일보에서 제일 처음 도입을 했었고요. 팩트 체크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18대 대선 때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슬로우 뉴스 같은 인터넷 매체들이 팩트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그러다 2017년이 되면서 SNU 팩트체크 센터가 되면서 여러 언론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팩트체크를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정당에서도 팩트체크 이런 것들을 다들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60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팩트체크 컨퍼런스도 국제 컨퍼런스도 2018년에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체크의 저명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빌 어데어 교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또 열었었고요. 다음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도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그냥 온 김에 제가 평양냉면을 소개해가지고 평양냉면을 같이 먹으면서 팩트체크 관련된 얘기를 나눴던 비커 사진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작년에는 IFCN이라고 팩트체크
저널리즘 주도하는 국제 팩트체크 연대 기구인데요. IFCN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워크숍도 한번 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다음요.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그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이 개설이 됐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그다음 방송기자연합회 뭐 등등 여러 군데서 같이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이 개설이 됐는데 여기에는 전문 팩트 체크들 기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일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는 활동들까지 지금 시작된 겁니다. 다음요. 그래서 팩트 체크는 원래 애초에 시작될 때는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는 유력 주자들의 거짓 주장을 검증하거나 대선 후에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검증, 그리고 평상시에는 유력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이런 것들을 주로 검증하는 과정이었고요. 다음요. 그렇지만 지금은 팩트체크가 그렇게 정치 분야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질병, 건강, 과학 이런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는 경제나 문화, 예술, 스포츠, 법률 다양한 분야로 팩트체크가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팩트체크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요. 팩트체크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찾는 겁니다. 팩트체크가 될 수 있는 주장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검증을 하는 확인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검증 대상의 선정, 그 다음에 검증 대상의 사실성에 대한 조사, 검증한 사실의 기술, 판정, 수정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팩트체크라는 것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팩트체크의 주요 8개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검증 대상은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조사는 발언자부터 시작한다. 등등등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요. 미국 언론재단에서는 팩트체크의 핵심 지침을 투명성과 단어 체크리스트로 규정을 했습니다. 투명성은 왜 팩트체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독자들에게 말해주는 거다. 그리고 단어는 팩트체크에서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문맥뿐만 아니고 단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도 정확하게 따져야 된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들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검증하려는 단어 하나를 그대로 포함시켰는지, 왜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출처를 밝혔는지, 그리고 검증한 발언을 반박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최소한 2개의 독립적이고 검증된 출처가 있는지, 그리고 판정하는 것, 분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그리고 최근에 AFP 통신사에서 검증한 한국 관련된 그 팩트체크가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는 영상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돌았는데요. AFP에서 이걸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본 결과 이것이 외국의 유럽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광화문에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을 해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따져보니까 이것이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국 반대 집회를 했던 보수단체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영상을 가지고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것에 반대로 집회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AFP가 검증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서 단서를 어떻게 찾는 건가 이런 겁니다. 영상이 일단 사실인가 아닌가를 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 단서를 찾았는데 광화문 영상이니까 광화문 글판이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하는 광화문 글판이 있는데 그 글판의 내용을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하니까 이 글판은 작년 가을에 소개된 글귀였습니다. 글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원래 영상과는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죠. 다음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팩트 체크에 도움이 될 만한 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만한 거는 포스트 드래프트라는 팩트체크 툴 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요. 벨링캣이라고 탐사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하는 툴인데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기사의 검증, 아니면 인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툴이니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이런 툴도 좋고 기술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팩트 체크를 하는데 아니면 허위 정보를 검증하는 데서 기본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은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도시락 같은 경우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격려를 왼손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저게 사실일까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은 진위 여부를 당연히 따져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쉽사리 이런 것에 속지 않게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그렇게 팩트 체크를 막 하는데 팩트 체크들이 하는 활동들은 누가 검증을 할 건가 이런 또 모순이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팩트 체크들은 스스로를 강제하기 위해서 행동 강령 같은 거를 만들어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IFCN 행동 강령이고 국내에서는 JTBC가 원래 이것을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행동 강령을 준수를 하고 팩트 체크 활동을 하면은 이런 인증서를 주는데 이런 인증을 받는 거는 뭐 큰 저건 아닌데 이런 인증을 받게 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우리 국내 언론들도 많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아까 소개를 하면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내 언론들이 뭐 이렇게 오보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 바로 잡는 과정이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뭐 외국 기자가 이렇게 자기 그 기사를 좀 제대로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소개한 것도 있고 다음요. 또 외국 외신에서도 국내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요. 한겨레에서도 이게 그 뭐 사과 보도도 하고 그다음 보면요. 조선일보에서도 사과 보도하고 이렇게 언론들이 이렇게 오보를 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 보도하고 정정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좀 문화로 해서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을 보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다시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제 언론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팩트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감, 중요함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언론계 근본으로 의견은 자유롭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렇게 느낀다면은 그렇게 가볍게 오보를 내거나 가볍게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언론과 팩트 체크를 위해서는 팩트 체크에 정직하고 그다음에 팩트에 정직하고 진실에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좀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이트 이런 것들은 뭐 포인트 재단도 있고 듀크대 리포터스 랩도 있고 국내에서는 SNU 팩트 체크 센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픈 플랫폼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은 팩트 체크된 기사나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분 발표자의 발표를 다 들어봤습니다. 간단한 질의응답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팀장님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제 그 주제를 선정을 해 오셨고 제가 이제 이 주제가 팩트 체크 주제 그 선정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것을 이제 골라 오시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걸로 꼭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셨고요. 그래서 좀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하신 면들이 좀 있으셨고 그리고 대학생들인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골라왔을 때도 굉장히 그 좀 핫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눈높이에 맞는 주제를 좀 골라보자라고 했을 때
약간 좀 거기에 맞추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은 새로 골라온 주제인데도 좀 핫한 이슈 중에서 많이 골라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보는 시각들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심재은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채팅창으로는 제가 질문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질문이 없어서 제가 세 분께 간단하게만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불량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이제 소비자 보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의 책무는 기업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생산하는 불량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전제에서 세 분께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황용석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생산적인 구조적인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 둔 채로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소영 선생님께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제안 사항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철 기자님께서는 그 우리 생산자들이 어떤 그 품질 개선의 노력을 위해서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황용석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허위 조작 정보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이 더 문제시되는 것은 이제 초연결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 전파성이라든가 기록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뭐 정 기자님도 잘 발표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런 검증 노력이라든가 뭐 시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자들도 오보를 많이 하는 이유는 기자들은 원래 뭐 새로운 소식들은 항상 불완전한 정보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후적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우리 헌법 역시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정보에 대한 허위성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의 고위 전문가 회의도 그렇고 저도 국내 회의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뭐 해외 컨퍼런스를 나가봐도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이겁니다.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 컨퍼런스도 그렇고 뭐 제크 자비스 교수 아주 진보적인 교수죠. 이분도 첫 마디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 이런 정치인들이 쓰는 선동적 용어다. 그래서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 같은 경우는 그냥 오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에서 허위와 조작이 조건이 갖는 것은 기만성이 어떠하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팩트 체크 교육에서 쓰이는 대부분은 사실은 검증 가능한 완전한 정보를 이 시민들이 검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주 한두 개의 사례만 가지고는 볼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또 시기열적인 결과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팩트체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불완전하지만은 그 검증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은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공모전에 나온 것도 심사를 해보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수용, 비판적 수용 능력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그 역량 강화의 과정으로 판단하고 이런 교육들이 계속 좀 시민 차원에서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신소영 선생님께서 짧게. 네, 지금 우리는 디지털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점점 더 디지털화는 진행이 될 것이고 허위 조작 정보는 점점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그 단계인 질문하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계속 갖춰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작년에 밥 우드워드라는 그 유명한 언론인,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 한국을 방문해서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특종을 할 당시였는데 그때 편집국장이
좋은 기사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소개하는 능력도 탁월했는데 준비가 덜 된 기사 그리고 내용이 부실한 이런 기사를 이렇게 신문에 싣지 않는 그러니까 반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능력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지금 뭐 좋은 기사를 쓰고 아니면 빨리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준비 덜 된 기사는 과감하게 좀 이렇게 미루고 더 보강하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삭제할 수 있는 이런 좀 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뭐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언론의 태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정말 의미 있는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더욱 미디어 역량 교육,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황용석 교수님과 혹은 정대철 기자님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